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벌이 있었죠. 10분간 나가서 복도에 서 있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 요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인권 침해다 뭐다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풍경이 우리 국회에서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상대당에서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직접 얘기해! 이랬답니다. 초딩은 왜 언급하시는지요? 요새는 초등학교에서도 안 그런다니까요. 6월 24일 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요.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어제 국회 현장에 가 있던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거의 콘서트장 방불케 막 응원단 또는 뭐 팬층 뭐 지지자들 다 동원돼가지고 뭐 지금 연호하고 그랬잖아요. 와,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지금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열기가 그야말로 지금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낌인데요. 네. 어제 1시간 간격으로 3사람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앞에서 지지자 팬덤들이 모여서 이름을 연호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3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앞서 21일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하면 지금 4파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 간의 이 경쟁 구도, 기싸움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다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겠지만 특히 당과 정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른 온도차를 보이면서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윤으로 분류가 되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뭐 일각에서 비윤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다. 조건도 없고 힘과 마음을 합쳐서 오로지 당과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당정 동행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네. 일각에서 반윤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민심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든 단호하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쓴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정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책임지겠다. 나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두텁다. 그래서 당내에 레드팀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내가 민심을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사람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보들마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막 설파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 앞서 영상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장외 응원전, 장외 신경전이 후끈하다 못해 정말 치열했습니다. 역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 팬덤층이 두터운 후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응원전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이 회견이 진행된 국회 소통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장외에서도 응원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지지자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고 이 후보가 상대 측 지지자들을 뚫고 힘겹게 입장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한 전 위원장은 원래 국회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야, 진짜 아니 콘서트장 같긴 해요. 진짜로 막 저렇게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들어서 저렇게
각 후보들이 걸음을 앞으로 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름을 부르고 또 응원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신뢰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발언을 했는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저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에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용산에 다녀왔고요. 그 과정에 아무튼 다른 주자들이 이미 다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했고요. 결단을 하자마자 대통령께는 전화로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보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이 출마 이 결심을 밝히기 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10초 정도 통화했다더라. 그런데 이제 그 10초 가지고 그 10초 동안 무슨 진지한 얘기를 했겠느냐 하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기다 해명까지 했어요. 설마 서로 안부를 묻고 기브앤테이크라도 10초 넘는데 설마 10초 했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자기한테 어쨌다 저쨌다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을 만났더니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근황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나한테 이런 거 다 얘기해 준다? 한동훈 너는 10초밖에 전화 못했지?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번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윤심은 나에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을 하려면 윤심을 업어야 돼요, 등에. 그리고 현재 나온 4명의 의원 중에 4명 후보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도 원희룡 장관이 맞아요, 전 장관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은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부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판세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걸 추격하려면요, 윤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어필하기 위해 저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약간 깎아내듯이 뭐 잘해봐라 그랬다더라. 이 말은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약간 혹시 비아냥도 있어요? 뭐 비아냥보다 이런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는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가깝지 않다.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반사 이익을 본인이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가깝고 윤심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대표가 되면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라야 갈등 없이 윤석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보니 전화 얘기도 짧게 좀 뭐 깎아내린 듯한 표현이잖아요.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오래 얘기했다고 얘기하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목표는 분명하다. 본인이 윤심을 얻고 윤심을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인기 또 이 지지율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굳이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만약 통화가 됐어요.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잘 계셨죠? 초를 재보면 이것만 해도 벌써 10초가 넘어간다. 그럼 그 말 듣자마자 잘해보세요 라고 해야지 정말 10초가 될까 말까 한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막 나오는 지경에 진짜. 근데 모든 그 경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후보로만 나서시면 다 초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초 이상 했지롱. 뭐 좋아해. 네. 물론 윤심이
어쨌든 대통령이시니까 쏠릴 수밖에 없겠지만 당이나 용산 측에서 표명하는 말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뭐 뻔히 짐작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 지난 21일에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대우를 할 거란 입장. 그럼 또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난 그러니까요. 특히 네. 누굴 찍고 있어 이럴 수는 없을 거라서 네. 이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네.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간에 용산 개입설에 나돌지만 용산의 특정 후보가 연기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천 타천 뭐 이렇게 다 주변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소문일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컨벤션 효과는 이렇게 수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분들이 속은 쓰리시겠지만 점점 더 치열하고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기를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물론 언론들의 이제 분석이긴 합니다만 하나 희한한 게 보세요. 앞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비윤으로 분류를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으로 분류를 하고 언론들이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으로 분류해요.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오는데 비윤 반윤 후보가 나온다? 이거 약간 어불성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후보들이요. 첨예하게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이 사안이래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웃으면서 한 방 매겼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최준영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검을 받는다고 저쪽이 민주당이 하는 대로 다 하냐? 그럼 앞으로 모든 요구 인기 여론조사나 인기 많으면 다 할 거야? 역시 너는 초선도 안 해서 정치를 몰라. 누나한테 좀 배우렴. 내가 밥 잘 사줄게.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나 의원님은 네. 저한테는 밥 잘 사주시는 예쁜 누님이십시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취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스마트한 포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스마트한? 왜 그러냐?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일 1특검 할 정도로 민주당은 특공 공세가 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속절없이 반대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오케이 받겠다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안으로서 민주당과 조국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고 예전처럼 공정하게 법무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딱 던지면은 우리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며 나아가 그거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최상병과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경원 그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한 특검을 하겠다? 그거 받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공정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은 일반 특검, 이른바 상설 특검을 했으면 했던 것이지 그거는 콧배기도 안 하고 최상병 특검의 특검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네. 민주당의 어떤 그 의도가 최상병 특검이 사실은 당리당략적인 것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더불어서 7월 23일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네. 그때까지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국민의 의혹이 불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최상병 특검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한동훈 후보의 얘기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네. 오히려 굉장히 스마트한 포석으로서 강력한 스매싱에 대해서 발리로 막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지금 어제 공교롭게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지금 약간 관심 밖에서 멀어져 있는 최재명 교수님, 이 사람도 나도 출마한다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윤상현 후보죠. 윤상현 후보는 이미 이틀 전에 네.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래요? 이제 빛을 못 봤어요. 아하. 왜냐하면 아무래도 4명의 후보 중에 3명이 좀 더 집중되잖아요. 지금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 세 분이 아무래도 이제 앞서가는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윤상현 의원은 사실 좀 관심에서 밖에 나와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의 전략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요? 뭐라고 그냥 내가 대표할 테니까 세 분은 대권 나가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우해 준 거 아니에요? 예우해 준 게 아니고 내가 할게요. 그냥 세 분은 더 큰 거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하면 본인이 더 저는 뒤로 빠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 분 다 대권 후보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로 나오겠다고 한 세 분 다 대권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본인도 윤상현 의원은 나는 대권 후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표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대권 나가세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당대표 하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가 대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뭐하러 이렇게 당대표를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자기 색깔로 만들고 당대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검증받고 그리고 나서 인기를 모아서 대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자기는 당대표 할 때 그 세 분 대권 나가서 하는 말은 전혀 먹히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제 조급함의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제작진이요 참 현명해요. 조금 전에 4분할로 네 후보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순서로 보여드렸을까요? 지금 기호가 안 나왔잖아요. 대박 사건, 가나다 순으로 지금 보여드리니까 대박 사건. 우리 제작진 이제 뛰어납니다. 이거 공정성 시비가 없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일단 4명의 출사표 던진 후보들 순서 4분할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 레이스 아직 물론 24, 25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네, 사실상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첫 행보라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딜 모였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완전 잘 보여야 되는 자리에 모였네, 진짜네. 맞습니다. 왜 잘 보여야 되냐면요. 지금 초선 의원 공부 모임 첫 모임인데 주제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가, 요게 주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권 주자로서는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좋은 주제인데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요.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무려 44명, 40% 비율을 차지합니다. 초선 의원의 마음을 잡아야지 결국에는 당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첫 행보로 모두 4명이 여기 모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웃고는 있지만 뭉개구름, 속내가 진짜 궁금하네요. 자, 네 사람이 과연 뭉개구름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종섭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기훈 증인,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취지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아니요,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사표는 배경은 탄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 글쎄요. 뭐 뼈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저 비유를 들었을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퇴장시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그 의원들도 퇴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위원장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여야 법사위원들도. 네, 그럼요. 그럼 방청인들, 이제 방청인들 같은 경우도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여질지는 이제 국민들이 볼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걸 방해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적절했냐 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증인들을 과연 내보내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 답변 태도라든지 아니면 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할 때 이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끼어들거나 답변 기회를 갖지 않고서 답변했을 경우에 이제 발동할 수 있는 이런 퇴거 명령을 정청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렇게 자주 합니까? 전 자주 안 해요. 봤는데요? 저게 한 2번 정도 그전에도 한번 있긴 했었는데 있어요. 많진 않아요. 네, 많은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를 타고 이제 보통 이제 마이크가 자기 발언 질의가 아닐 때는 이제 보통 꺼놓잖아요. 빨간불 안 들어오게. 근데 아마 불이 켜져 있었나 봐요. 그 아까 잠깐 들려드렸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 수 거둔다고 그거 너무 10분간 나가 있으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쉬고? 그랬더니 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뭐 이게 성찰하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이제 귀에 들어왔어요.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 그랬더니 아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뭐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물론 이제 가서 이종섭 전 장관이 뭐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시원하다 또는 뭐 어떻게 들릴까 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과연 국민의 선량으로서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이것이 만약 수원지방검찰청 1301호 검사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이거 뭐예요? 수원지검 그건 뭐예요? 1301호.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과 관련되는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술 먹고 뭐 했다 그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민주당의 의혹은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TV에서 생중계되는 모습 속에서 위원장은 누굽니까? 법정으로 얘기하면은 엄파이어, 심판입니다. 심판은 공정하게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하고 온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받아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오히려 무슨 최전방 공격수처럼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 이게 뭡니까? 일국의 전 법무부 장관을 일어나라는 둥 나가라는 둥 10분 얘기하는 둥 얘기하고 지금 현재 보직은 해임됐습니다만 현재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은 사병들을 지휘해가지고 국민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사단장에게 저런 모욕을 주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저게 정상입니까? 저게 바로 회유이고 협박이고 민주당 논리라고 하면은 국민이 소환해서 저 국회의원을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법리 아닙니까? 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 자리에 그러면 보세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이런 거 뭐 10분 나가 있어요. 할 때 왜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뭐 이런 얘기 일절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요.
저 자리 법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없어요? 않다 보니까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진짜 자리 텅 비었네 진짜. 어머. 사실상 국민의힘이 불출석하다 보니 법사위에서의 회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가 폭력국회, 갑질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해 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역시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위원회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불출석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의 최고 책임자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상징적인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설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의 관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정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밖에서 투덜투덜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들어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길래 누가 법사위 회의에 안 들어오라 했니? 들어오라 얘기해. 들어와서 뭐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오늘 뭐 이제 원구성에 합의해서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네. 그 전까지는 보이콧을 해서 회의장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비는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 증언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방어되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말은 그러면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방어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이랬으면 될 문제를 아하, 네. 왜 들어오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렇게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초딩처럼이란 표현에 마치 자신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것이냐 최진영 변호사님 막 울고라 불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초등학생으로 보입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눈에는 저는 정말 저와 같은 모습이 과연 민주당의 어떤 그 국민의 지지를 올리는 것인지 저런 식으로 해서 공분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풀어주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현저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국회윤리위원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제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있다고 하면은 계속 저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원식 그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무슨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면서 혹시 이 국회를 풀어갈지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자, 최진영 변호사님, 잠깐 우리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네네. 자, 6년 만에 나타난 마이크로다. 최진영 변호사님 아시는 그 이름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일단은 어떤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다시 한국에서 대중들 앞에 음악과 활동하는 꿈을 다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이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아 어제 오늘과 내일도 all the dramas cause I'm still on my way yo 변하지 않아. 자, 혹시 여러분 이 얼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름도 기억하세요? 마이크로닷. 그런데 앞서 보세요. MBN 특종세상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특종세상에 나왔을 때 그 말을 했어요.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각오로 다시 대중 앞에 드러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힙합 가수이자 래퍼죠. 마이크로닷 씨가 신곡 변하지 않아를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 장면을 보신 거고요. 그 전에 욕과 비난을 동시에 먹을 각오를 동시에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마이크로닷 씨 부모의 비투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요? 아하.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마이크로닷 씨 부모가 이 지인들과 친인척에게 돈을 무려 4억가량을 빌렸어요. 아하. 그리고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를 해버리면서 재판까지 갔고 이게 부모들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가 돼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이크로닷 씨가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판으로 실제로 빚을 지고 갚지 않았던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로서 책임을 떠안으면서 가요계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MBN 특종세상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하. 고깃집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내는 근황을 잠깐 보여주기로 했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욕도 받고 바로 이 모습이요. 네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장면인데요. 욕도 받고 비난도 받겠지만 그 각오를 하면서도 나는 음악을 놓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혼자서 음악 활동을 이어왔던 걸로 보여요. 아하. 그리고 오늘 신곡 앨범을 발매하면서 동시에 기자 간담회를 연 거고요. 부모 비투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닷 씨의 노래가 기억나거나 하지 그럴 가능성 조금 낮아 보이지만 마이크로닷 씨라는 그 가수가 사실 아주 총망 막는 그런 가수였다가 갑자기 부모의 비투가 터졌고 그렇게 부모가 과거에 벌였던 일들이 언론에 드러났고 그러면서 저 논란 속에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졌어요. 그게 벌써 6년이 됐어요. 6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자님들과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게 되어 참 많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건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저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동시에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저를 성장케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본인의 감정도 격해졌는지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저 자리가 자신의 신곡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이른바 쇼케이스 저 신곡 나왔어요 자랑하는 자리인데 근데 기자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수들이 신곡 내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막 그런가요? 기자간담회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마이크로닷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 전에 6년 전에 불거졌던 부모님의 그 비투 사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들과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불거졌던 사건이 뭐냐면 98년에 있었던 사건이 6년 전에 뒤늦게 불거진 거예요. 98년에 마이크로다시의 부모가 충북 제천에서 당시에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친척 이웃등한테 돈을 빌린 후에 뉴질랜드로 도주를 했던 겁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피해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했다고. 농촌 지역사회에서 3억 9천만 원 피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뭐 언론들은 뭐 야반도주 이런 표현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피해자들이 막 항변을 했었고 네. 그랬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마이크로다시가 연예계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 기자들이 마이크로다시의 신곡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마이크로다시도 보통 이제 저런 뭐 여러 가지 연예계 행사를 할 때 기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예인들이 이 자리는 이 연예계 이 행사니까 사건에 대한 질문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다시는 전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다 답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인사하게 돼서 떨리는 마음이고 사건 이후에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과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이크로다시가 그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뵀나 봐요. 그리고 용서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혹자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오늘 기자간담회 또는 지금 뉴스파이트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시 연예계 또는 가수로서 복귀하려는 마음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나 비투 논란이 비춰진 이후에 첫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요. 사실 무근이다 했어요. 6년 전에. 6년 전에.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팬들이 화가 난 거예요. 비난이 쇄도했군요.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이런 강경한 입장을 냈다 보니까 마이크로다시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6년이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연예인의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6년이나 시간이 왜 걸렸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로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사건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뒤늦게 자신의 어리숙한 대응, 첫 번째 대응을 얘기하는 그래요. 거죠. 그걸 반성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그럼 국내 활동을 강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뉴질랜드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 활동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먼저 피해자들이 사과하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10살 때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희망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이제 그랬다고는 하지만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1998년 당시에 여기저기서 빌린 돈 3억 9천이면요. 당시로서 엄청난 돈일 거예요. 3억 9천이란 돈이요. 지금도 3억 9천 큰 돈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 용서는 구했는지 알겠는데 그럼 빚은 다 갚았나? 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연락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양쪽의 스토리를 듣고 지금은 되게 후회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종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파악된 총 13명 중 1심 재판을 통해 1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중 6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감사히 해주셨습니다. 2심 재판 중에는 나머지 4명 중 한 분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부모님이 형을 마친 후에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과 함께 2023년도에 남은 3분 중에 2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뵀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이크로다시 본인도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또 아니네요. 마이크로다 씨 부모가 1심, 2심 형사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산 범죄에서는 뭐니 해도 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합의 또는 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다 씨 설명에 따르면 1심 판결까지 6명과 합의했고 2심 재판 중 1명과 합의한 결과 결국 지금까지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에게 변제 또는 합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변제 또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부분도 활동 재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송된 특종세상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다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방 설비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6년 만에 대중 앞에 선 마이크로닷. 그런데 유인경 평론 확실한 건 분명한 건 1998년에 주변인들에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야반도주한 건 본인이 아니라 부모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슨 연좌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6년 만에 대중 앞에 선 이 모습을 과연 예전에 지금도 팬이 변치 않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중들 더 나아가서 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형법이 헌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정서죠. 국민 정서도 뭐 편이 갈릴 수가 있겠지만 마이크로닷 경우에 6년이면요. 초등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정도의 시간이 그러네요. 흘렀고요. 네. 그러나 각각 상처가 다 다르겠지만 댓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시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분이 이미 부모도 교도소에서 이렇게 3년씩 1년 반씩 그렇게 형을 다 맞췄고 변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근데 또 이게 꼭 노래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돈 벌 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정도쯤이면 팬들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거는 무고다 뭐 이렇게 대응해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의 그 문제긴 하나 노래를 하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성을 갖고 다시 한번 한 분에게도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혹시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변제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팬들의 마음도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정성, 그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길이 사실 멀고도 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 또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봐도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호정 변호사님.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대체 언제쯤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새벽 3시 반쯤입니다. 인적 드문 교차로 모습인데요. 네. 멀리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그런데 그 횡단보도 중앙에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어요. 차량을 보고 잠시 멈추었지만 그대로 자전거를 치고 자전거가 저렇게 수십 미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사고 차량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과 저렇게 충돌하고 난 뒤에야 멈추는데요. 도로 곳곳에 사고 잔해가 남았습니다. 어머. 저 사고 잔해 비산하는 거 보이시죠? 세상에.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잔해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119와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부상자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자전거 운전자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보고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퍽 소리가 나와보니까 사람이 반대편 쪽에 쓰러져서 차 한 대는 180도 회전해갖고 서 있었고 들이받은 차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갖고 이쪽에 와서 정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진짜. 저 사건이 지난 21일 오전 3시 반경에 그 충북 청주시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세상에. 당시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아마 신호 위반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횡단보도에서 뭐가 이게 건너고 있으면
승용차 운전자가 보고 정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충돌을 했던 것이고 저렇게 충돌한 다음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하고 2차 충돌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이나 충돌하고 나서야 결국 가해 차량이 멈춰선 그런 사건인데 저 사건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 등 총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쩌다 아니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렸길래 세상에 유인경표면 앞에 저 자전거 탄 사람이 건너는 걸 못 볼 정도 제동을 못 할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차량과 부딪힐 정도의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주운전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음주운전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8,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누차 뉴스에서 강조하지만 요즘 자동차들 안전벨트 안 매면 소리 막 나와서 도저히 안 맬 수가 없게 만들더군요. 근데 왜 인공지능화 되면서 운전자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면 빨갛게 사이렌이라도 울리는 이런 거 좀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사실 이 자동차가 빚는, 특히 음주운전이 빚는 사고는요. 연쇄살인이에요.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니 저 음주운전자의 저 못된 행동으로 지금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서 아니 음주운전 처벌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 좀 진짜 강력하게 좀 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일단 피의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운전 행태에 비춰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 중에서도 사망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12대 중과실 사유가 추가되어 있는데 사상자가 5명으로 적지 않아서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높이는 추세에 있는 만큼 운전자가 현재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발요. 그리고요. 이 20대 남성이란 인간이요. 혼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러면 제발 같이 마신 분들요. 제발 음주운전 못하게 옆에서 말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취한 상태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한다면 같이 있던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분노가 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머 제목 보세요. 일단 눈이 뿅 하는 단어가 일단 보여요. 110억. 그 다음에 허준 변호사 프로포즈 성. 우리 허준 변호사 좀 프로포즈 좀 로망 있잖아요, 네. 아 그럼요. 네.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 보면은 그 멋진 프로포즈 장면이 또 나오고 퐁데자르라는 다리에서 폭네프의 다리를 보면은 그 자물쇠를 걸어놓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자물쇠를 생강에 버리는 그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그런데 이 폭네프 다리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 대구에도 이 프로포즈 성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좀 반가운 거 아니에요? 대구의 딸로서? 근데 110억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난 네. 19일 대구시에서요. 중구 대병교 인근 신천둔지에 프로포즈 성지를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름하여 신천 프로포즈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측하는 조감 장면 모습을 조감도예요? 보고 그렇습니다. 연인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이 신천 프로포즈라는 슬로건으로 대구시에서 무려 110억 원을 들여서 2026년 초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저게 반지를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약속의 상징인 반지를 형상화해서 링 구조 형태로 1,590제곱미터 규모로 굉장히 대규모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프로포즈를 위한 프라이빗 간이 이벤트 룸인 프로포즈 룸, 그러니까 둘만 프로포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만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변 경관, 그러니까 이 강변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러브로드도 같이 걸을 수가 있는 공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물쇠를 거는 약속의 공간인 프라미스 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거시기한 게 죄다 영어예요. 네, 일단 그게 조금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일단 무려 110억 원을 들이는 대형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로 잠깐 나온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진짜 발표를 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수입되며 프로포즈 라운지는 복층 구조의 상부 공간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러브로드와 둘만의 프로포즈를 위한 프라이빗 간이 이벤트룸인 프로포즈룸, 그리고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프라미스 존으로 구성됩니다. 이 라운지는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자연스럽게 프로포즈와 사랑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110억 들여서 2026년까지 저걸 만들어지면요 갑자기 엉뚱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처럼 기혼자는 저기 구경 못 가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 하실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전혀 아니고요. 네. 여기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3개 중에 한 군데가 죄다 영어로 된 바로 그것, 프라미스 존이 있는 네. 그런 프로포즈의 공간이고, 네. 또 다른 한 곳은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이벤트 부스, 아하. 또 다른 한 곳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다목적 광장,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다목적,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 하회의 추진 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단순한 프로포즈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나들이에 필요한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전국적 명소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그 전국에 보면 무슨 명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케이블카 명소, 뭐 이 출렁다리 명소. 근데 프로포즈 명소라는 게 약간 좀 색다르게 다가오긴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아이디어 누구 거지? 대구인데 이거 누구 거지 하실 거예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혼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솔직히 이 공간을 보상하게 된 생각이고,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구에 프로포설 장소가 없어서 그런 질문이 나신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네. 시장님의 큰 아이디어가 시장님의 큰 아이디어는 프로포즈. 대박 사건. 이거 큰 줄기 큰 프로포즈 아이디어 누구 거라고요, 윤희 평론가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의 직접 자신의 SNS 쓰셨어요. 프랑스 파리 생강의 뽕레프 다리처럼 네. 우리 대구도 프로포즈 명소를 만들어서 보려고 한다. 선남 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100년 가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네. 지난 21일에 네. 청문 홍답이라에서 네. 신촌 프로포즈 공간이 조롱을 많이 받는다. 차라리 남산타워처럼 사랑의 뭐 자물쇠 같은 장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던 홍준표 시장이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기 또 화면에 나오죠.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네, 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다면 생각이 길고 긴 홍준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하. 프로포즈만 담당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프로포즈를 한 사람에게 결혼식 비용, 아하. 신혼집 마련,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비용까지 마련해 주실 장대한 계획을 아하.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오, 그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네네. 예,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네. 무슨 뭐 이 에너지, 로맨틱한 세포가 줄어들어서 프로포즈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프로포즈할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요. 아하하. 네. 돈을 좀 많이 벌게 활성화를,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홍 시장님만이 아니라 전국의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110억 들이는 프로포즈 명소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최진명 교수님. 뭐 찬반 의견이 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연인 가족들끼리 가기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름을 지금 이름 때문에 저는 논란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그냥 아까 김명주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그 프로포즈 하는 사람 아니고 일반인들은 못 가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출입문부터 결혼하셨죠? 그럼 못 들어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는 지금 호지현 변호사 빼고는 다 못 가요. 그러네. 하정은 평론가. 하정은 평론가도 갈 수 괜찮아요.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네 분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가족들이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100년간 맺는 징검다리 설렌다 이런 표현도 하신 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프로포즈 공간이 있으면 젊은 층이 찾는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어른스러운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계시고, 아재스럽다. 네.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사람 많은 곳에서 프로포즈하는 경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어렵고 드물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생각이 짧군요. 네. 어쨌든 뭐 또 이 야심차게 추진하니까요. 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은 아니고 오해는 마시고, 일단 이 혹시라도 이 불편하거나 또는 뭔가 반대되는 그런 의견도 있으면
가감 없이 수렴해서 또 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실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